안녕하십니까. 더비용형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상급 이론 필기시험 대비 오늘 우리가 심리 측정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교재의 위치는 151페이지 표집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뭐 변인의 종류라든가 척도와 관련된 종류, 유형들을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표집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표집이라고 하는 것, 뭐 샘플링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규준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있어요. 규준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데 이 노음이라고 하는 이 규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값에 대해서 우리가 상대적 가치, 그 점수가 가지고 있는 그 수량적 의미가 가지고 있는 상대적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규준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규준에서 나오는 것도 여러 가지 이제 뭐 규준 점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규준 점수를 우리가 사전에 설정하기 위해서는 뭔가 기준이 되는 게 필요하겠죠. 이 기준을 잡으려면 우리가 바로 사실은 가장 큰 기준은 모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집단이 가장 큰 기준인데, 우리가 모집단 전체를 다 전수조사해서 보면 그건 제일 좋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좀 힘드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바로 표집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표집을 해서 이 표집에 따른 어떤 말 그대로 기준이 되는 어떤 점수를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표집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 이런 표집을 크게 나눠서 확률 표집하고 비확률 표집으로 나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확률 표집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비확률 표집이라고 하는 것 두 가지에 대해서 좀 깊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뭐 시험에는 우리가 확률 표집에 관련된 부분, 또 비확률 표집에 관련된 부분 구분 없이 자주 출제가 되는 거니까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 151페이지 보게 되면 확률 표집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확률 표집은 우리가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뭐 어떤 분은 뭐 세 가지로 나누기도 하는데, 또 약간 또 세분화하면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책에 네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먼저 단순 무슨 표집 또는 무작위 표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 랜덤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뭐 랜덤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가 보통 음악 들을 때 보면 뭐 랜덤 듣기라고 해서 원래 순서가 있지만 그 순서를 내가 좀 바꿔서 듣는 방법을 우리가 랜덤 듣기라고 하는데, 그러한 심플 랜덤 샘플링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뭐 어떤 우리가 의도적이거나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랜덤하게 그냥 부르는 거죠. 말 그대로 뭐 로또 복권 같은 그런 방법이죠. 뭐 1, 9, 14, 17 그 사이에 어떤 뭐 체계적인 어떤 무슨 원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 수치 사이의 어떤 간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미리 사전에 예정된 게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랜덤하게 추출하는 그러한 방법이겠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통계책 같은 거 보면 통계책 뒤쪽에 가보면 부록에 뭐 난수표 같은 게 있어요. 바로 근데 그런 난수표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우리가 또 뭐 제비뽑기라 그러나요? 뭐 이런 방법도 있겠고, 또 컴퓨터를 이용해서 추출하는 방법. 우리가 일반적으로 왜 우리가 뭐 사다리 타기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그죠? 보면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보면 사다리 타기 해서 이렇게 하는 웹 같은 게 있는데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한번 버튼 눌리면 새로운 모양의 사다리 모양이 만들어지죠. 그런 것처럼 누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우연스럽게 만들어지는 확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순 무작위 또는 단순 무슨 표집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보는 게 그 시스테믹 샘플링이라고 해서 뭐 계통적 표집이라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체계적 표집이라고 하는 용어를 더 많이 씁니다. 체계적 표집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체계적 표집은 어떤 책에서는 단순 무슨 표집의 한 가지로 이렇게 합쳐서 하나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랜덤하게 추출하지만 한번 랜덤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규칙성을 내부적으로 갖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거 있죠. 뭐 우리 학교 다닐 때 왜 아주 싫은 수학 시간에 선생님께서 수학 문제 이렇게 딱 한 5문제 칠판에다 딱 써놓고 어떻게 하죠? 오늘 며칠이지? 오늘이 5일인데요? 그러면은 5일이야? 그러면 5번, 15번, 뭐 25분, 35분 나와서 풀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보통 그 번호의 수업 있는 날은 다 학교 가기 싫은데 바로 이런 처음에 선생님이 5번을 고른 것은 무선으로 고른 거죠.
뭐 특별하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그냥 오늘 5일이니까 5일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랜덤하게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체계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오늘 5분이니까 그 다음에는 15분, 25분, 35분 이렇게 해서 그 랜덤하게 시작된 것이지만 그 안에 일정한 원칙, 규칙이나 어떠한 간격을 염두에 두고 샘플하는 것을 우리가 체계적 표집 또는 계통적 표집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 책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151페이지 보면 밑에서 네 번째 모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이 자연적인 순서에 따라 배열된 목록에서 표집 간격이 매 K번째, 뭐 N번째라고 할 수도 있겠고, 아까 5분, 15분, 25분 이렇게 그러한 간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표집을 하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는 계통적 표집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소는 반드시 무작위로 선정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연히 그냥 오늘 5일 됐으니까 그냥 5번 이렇게 하는 것은 돼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정한 주기성을 가지게 되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계통적 표집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화 표집이라고 하는 것, 다른 말로 뭐 유청 표집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 152페이지 아랫단에 보면은 양가로 4분의 침략 표집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는 군지 표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개념이 조금 복잡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화 표집은 뭐냐면, 청화 표집은 이런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좀 사례를 들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사례를 한번 들어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최근에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종교인 또는 종교 관계자들의 소득에 대해서 뭐 세금을 이렇게 징수하겠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서로 이제 어떤 그 종교 관계자들 분들한테 의견을 묻는 그러한 설문조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샘플을 해야겠죠. 다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있겠죠. 뭐 기독교하고 예를 들면 불교가 있다 칩시다. 기독교하고 불교 자체는 뭐예요? 상당히 이질적인 조직이죠. 그죠? 이질적인 조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라고 하는 그 안에는 여러 종파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무슨 뭐 감리 있나요? 또 뭐 침례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예수교 뭐 이런 거 있나요? 또 무슨 고신 뭐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불교도 마찬가지죠. 불교도 뭐 조계종, 뭐 천태종, 뭐 하음종, 뭐 태고종 뭐 이렇게 불교도 나름대로 이런 집단이 있을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청화 표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위 집단, 그러니까 청하의 하위 집단에 있어서만큼은 좀 이질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는 것이 이질적인 요소를 담고 있고, 그러나 요 첫 번째 요 집단은 기독교라고 하는 동질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게 되면 그 152페이지 제일 그 가에 보면 제일 상단에 모 집단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2개 이상의 동질적인 계층으로 구분하고, 그러니까 2개 이상의 동질적인 계층이니까 기독교라고 파는 다르지만 기독교라고 하는 요 동질적인 집단 하나와 또 불교라고 하는 동질의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요 2개의 집단, 이 2가지를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을 완전히 구분해 주고 난 다음에 여기가 3개, 여기도 3개를 뽑아야겠죠, 그죠? 그럼 여기도 3개를 뽑아야 맞는 얘기겠죠, 서로가. 그래서 나중에 어떤 비아스 내지는 비아스라고 하는 어떤 편차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에는 예를 들면 뭐 요거 하나, 둘, 셋 똑같은 수를 동수로 해야겠죠. 여기도 뭐 조계종, 화음종, 태고종에서 3개 이렇게 표집을 하는 것을 우리는 청화 표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화 표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념이 잘 안 잡힌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했던 이 종교 세금에 대해서 기독교의 어떤 여러 파들의 동일한 숫자를 표집을 하고 또 불교의 여러 종파 간의 동일한 숫자를 표집을 해서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샘플을 찾아내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청화 표집이라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집락 표집은 또 이런 겁니다. 집락 표집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위 집단이 있긴 있어요. 하위 집단이 있는데 집락 표집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학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전국 단위의 일제고사를 봅니다. 일제고사를 보게 되면 A중학교, B중학교, C중학교, D중학교, 중학교가 4개 있다고 칩시다. 그랬을 경우에 A중학교에 1학년 1반, 1학년 2반, 1학년 3반 이렇게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B중학교, C중학교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 각각의
3반씩만 선정을 해서 일제고사를 보게 한다. 이렇게 했을 때 A 중학교는 1학년 1반, B 중학교는 1학년 2반, C 중학교는 1학년 3반 이렇게 뽑아서 실시해도 사실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A 중학교 하위에 있는 이 집단들은 1반이나 2반이나 3반은 동일하다는 거죠. 아까 위에서 우리 정합표지에서 말했던 감리교, 침례교, 예수교는 입장이 다르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집락표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위 집단 자체가 동질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제가 좀 설명했던 것을 좀 간단하게 문장으로 설명한 것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 교재 153페이지 한번 볼게요. 그 위에 보면 나 해가지고 정합표집과의 비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문장은 집락표집을 설명하는 건데 두 표집의 관계를 간략하게 비교하는 것이니까 이해하기 더 쉬워요. 한번 보면 그 153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면 동그라미 1번에 청합표집은 각 계층의 구성 요소들은 동질적이고, 자, 청합표집에서 각 구성 일단 종교, 기독교라고 하는 요소로는 동질적인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계층과 계층 간의 이질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요 사이에 이질적인 거죠. 뭐 계층이라 좀 이상하지만 각각의 하위 집단 간에 있는 내용들은 좀 이질적인 것일 때 그때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 집락표집의 경우에는 각 집락이 모 집단의 구성 요소를 대표할 수 있는 이질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A 중학교의 어떤 학생들이고 여기는 B 중학교의 학생들의 요소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집락과 집락들 사이에는 요 집락과 집락들 1학년 1반과 1학년 2반, 1학년 3반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점이 없다라는 그러한 내용일 때 사용하게 되는 표집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합표집과 집락표집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다시 152페이지로 가서 152페이지 가운데 가게 되면 제가 기출문제 정리라고 해서 유청표집에 대한 얘기를 해놨어요. 이것을 한번 여러분 조금 더 이제 유청표집을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거기 보면 기출 정리 유청표집이라고 해서 유청표집, 정합표집의 특징 이렇게 나오면서 유청표집이란 모 집단을 동질적인 일련의 하위 집단으로 나누고 유청하고요. 그 다음에 각 하위 집단에서 적절한 수의 표본을 뽑아내는 방법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3번에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동질성을 지닌 유청에서 표본을 추출함으로 다른 확률적 표집 방법보다 표집 오차가 적다라고 해서 이런 이 안에서 동일한 내용만 표출하는 거, 기독교 안에서 표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표집 오차가 적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따라서 이러한 표집 방법은 표집의 크기가 작아도 충분히 그러한 그 기독교의 입장, 불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유청표집도 또 세부적으로 더 가면 두 가지의 방법으로 또 나누어지는데요. 그게 바로 반가로 3번에 보게 되면 유청표집의 종류로는 비례 유청표집이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비비례 유청표집이라고 해서 비례 유청표집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각각 10%씩을 단순 무수로 표집하는 방법이다라고 해서 어떤 비례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똑같은 동일한 비율을 주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비비례 같은 경우에는 뭐 여성 중심의 남성 중심의 어떤 그런 조사를 해야 될 때, 예를 들면 남성에게는 뭐 조금 가중치를 더 준다든가 아니면 여성에게 가중치를 더 준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으로의 확률 표집 방법이 있다. 뭐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확률 표집은 우리가 무슨 표집과 그다음 체계적 표집과 정합 표집, 그다음에 집락 표집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그다음 정합 표집과 집락 표집은 하위 집단의 이질성 여부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하고, 사례를 들었을 때 종교 집단에 관한 얘기라든가 학생들의 어떤 일제고사에 관련된 내용을 상기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그 개념을 좀 더 쉽게 구분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럼 다음에 153페이지에 이제 비확률 표집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확률 표집을 했으니까 이제 비확률 표집을 해야 되는데, 뭐 비확률 표집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뭐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입장이라서 뭐 이게 확정적인 것보다는 또 우리가 연구하는 방법에 따라서 얼마든지 새로운 비확률 표집을 할 수가 있고 또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그러한 비확률 표집의 예를 들어보면 편의 표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임의 표집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발적 표집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내가 편한 대로 그냥 표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료를 구할 수 있다면 내가 구하기 쉬운 쪽에 가서 그냥 자료를 구하는 거죠. 어떤 대표성이 있다거나 어떤 그런 그러니까 좀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한 지역에 또는 한 연령층에 또 내가 접근하기 쉬운 쪽의 사람들만 표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대표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결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단점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가 이제 유의 표집입니다. 일반적으로 뭐 판단 표집 내지는 의도적 표집이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가 스스로 내가 만든 내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뭐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데 뭐 경기도에 있는 소재하는 대학생들 위주로 하는데 그것도 뭐 내가 속해 있는 어떤 대학의 학생들만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이것은 사회과학 쪽에 더 가까운 그런 내용이니까 사회과학이나 사회대학이나 뭐 이런 어문계열 쪽의 학생들만 대상으로 해서 내가 표집을 하겠다, 이렇게 내 나름의 어떤 임의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하는 표집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할당 표집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커트라고 그러죠. 할당이라는 거죠. 그냥 이것은 또 내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냥 뭐 어떤 집단 간의 비율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1학년한테는 몇 개, 2학년에게 몇 개, 3학년에게 몇 개, 이렇게 해서 어떤 그 집단에 따른 할당을 줘서 그 할당에 맞게끔 표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좀 확률 표집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러나 그것을 몇 개 줄 것이냐, 또 어느 집단에는 주고 어떤 집단 안 줄 것이냐 하는 부분은 내 임의대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확률 표집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적 표집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스노우볼 샘플링이라고 해서 눈덩이 표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표집의 크기를 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내가 어떤 뭐 학교에서 학생 상담하는 뭐 학교의 진로 상담 교사에 대한 무슨 뭐 상담의 어떤 뭐 소진 현상이랄까, 상담도 소진 현상이랄까, 아니면 상담의 어떤 문제를 제가 설문조사 하려고 해요. 그래서 A 중학교에 가서 진로 상담 교사하고 상담을 하고 나서 보통 FGI라는 거 있죠, 여러분.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는 거 하는 것들이 보통 이런 건데, 그래서 어떤 학교에 특정 학교의 진로 교사 한 분하고 인터뷰를 해요. 그러고 나서 그분한테 또 소개를 받아요. 그럼 선생님과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B중학교의 진로교사라는 사람을 또 소개받아요. 그럼 또 거기 또 가죠. 그 또 인터뷰하고 또 다른 학교의 사람을 또 소개받아요. 그러면서 점점 마치 우리가 눈밭에서 눈을 굴리면 눈덩이가 커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스노우볼, 그야말로 눈덩이를 이렇게 불려 나가듯이 한 명 한 명 이렇게, 우리가 좀 좋은 단어인가요? 포섭해 가는 거죠. 한 명 한 명 대상자를 포섭해 가면서 그 어떤 개체수를 늘려나가는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누적 표집 또는 눈덩이 표집이라고 합니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그 눈덩이 표집을 통해서 제가 연구 과제 이런 것을 수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저도 이 방법을 씁니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비확률 표집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정리합니다. 154페이지에 보면 확률 표집과 비확률 표집의 비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역시 비교 문제도 우리 시험에 참 잘 나오니까 한번 이번 시간에 딱 정리해 두도록 합시다. 거기 보면 확률 표준과 비확률 표집의 차이점을 냈는데, 연구 대상이 표본으로 추출된 확률, 그러니까 어떤 확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비확률 표집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임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내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내 주관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확률이 똑같이 균등하게 나한테 표집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확률 표집은 애초부터 균등한 기준을 가지고 표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동등하고 또 알려져 있을 때 일반적으로 표집은
그러니까 추출될 확률이 서로 똑같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확률 표시 방법이고요. 그다음 표집은 확률 표집은 무작위로 하고 비확률은 인위적으로 한다. 뭐 이런 차이가 충분히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예를 들면 또 시간과 비용에 있어서는 확률 표집은 많이 소요되지만 비확률 표집은 많이 소요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간과 비용 자체가 줄이는 방법 중 하나는 뭐 내가 임의로 그냥 그죠 크게 연구에 크게 어떤 그런 뭐 물론 일반화의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연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내가 좀 편한 시간에 또 적절한 또 경제적으로 좀 더 저렴한 방법으로 내가 표집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확률 표집 방법은 아까 얘기처럼 종류로 보면 단순, 무선, 체계, 청화, 침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확률 표집으로는 편의, 유의, 누적, 할당, 뭐 누적이라고 하는 또 눈덩이 표집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중심 경향 또는 집중 경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개체들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설문지를 돌립니다. 설문지를 돌려야 아니면은 반에서 1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과목의 시험을 봤을 때 100개의 어떤 관측지가 나오는 거죠. 100명의 점수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 점수를 우리가 봤을 때 우리 반의 평균이 또 우리 반의 점수가 몇 점 정도 되는 것이냐 전체 하나의 점수를 봤을 때 100명이 시험을 봤지만 우리 반은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진 학생들의 모임체다 이런 것을 알려면은 우리가 중심 경향이라고 하는 것 가장 대표적인 대표값이 뭔가를 알게 되면 우리 반의 어떤 전반적인 학력 수준을 알 수 있겠죠. 바로 이 대표값의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 경향이라고 하는 개념은 한 집단의 점수 분포를 하나의 값으로 요약해주는 지수를 말한다라고 해서 100명이 비록 시험을 봤지만 그 100명의 점수를 딱 하나의 점수로 만해주는 지수를 바로 우리는 대표값 또는 뭐 중심 경향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종류로는 평균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죠. 자, 100명 점수 다 모아놓고 n 나누어서 100명을 나누어서 나온 점수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대표값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두 번째가 중앙치예요. 중앙치는 1등부터 100등까지의 점수를 쭉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해 놓고 그 가운데에 들어있는 숫자 있죠. 뭐 점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점수가 1점부터 100점 사이가 50점이 점수가 되는 예를 들면 가운데 갔을 때 뭐 50.1, 50.5 이렇게 해서 소점을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앙치라고 하는 수치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155페이지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뭐 중앙치를 찾을 때 그러면 우리가 관측한 각각의 관측치가 홀수일 때에 딱 가운데 있는 어떤 점수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개체수가 꼭 짝수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홀수가 되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런 얘기가 그 네 번째 줄에 나오는데 총 사례수는 짝수가 된다 하더라도 이런 뜻이에요. 짝수가 되더라도 그 나온 것처럼 홀수와 홀수 사이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중앙에 소수점이 나오죠. 그래서 0.5가 될 겁니다. 바로 이렇게 0.5가 중앙치로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없을 수 없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채빈값입니다. 채빈값이란 뭐냐면 빈도수가 가장 높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가장 높은 빈도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 보기 있는 것처럼 채빈값의 첫 번째 줄에 보면 끝에 11개의 사례값이 있는데 12, 12, 14, 14, 18, 18, 18, 18, 18, 19, 20, 20 이렇게 해서 11개의 사례값이 있지만은 그중에 가장 많이 나온 것이 18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장 많이 나왔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것에서 가장 큰 그 빈도수는 18이 가장 많이 나왔으니까 채빈값으로 18을 대표값 내지는 중심 경향치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평균과 중앙치 그리고 채빈값이라고 하는 이러한 세 가지의 중앙 또는 중심 경향이라고 하는 것 또는 대표값 우리가 보통 뭐 그냥 일반적으로 뭐 이게 영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뭐 중심 경향 이런 말 쓰는데 사실은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대표값이에요. 대표값이라고 뭐 대표값이라는 게 이렇게 쓰나요? 밑에 받침이 있는데 그 어떤 집단의 전체 점수를 하나의 지수로 보여주는 그 수치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보통 우리가 이러한 대표값 또는 집중 경향 또는 중심 경향으로 한다. 이렇게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우리는 표집과 그리고 대표값에 대한 내용을
학습을 했습니다. 조금 뭐 복잡한데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시죠?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또 변산도라든가 또는 뭐 정규 분포와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원점수와 규준점수 이러한 내용들을 또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